니 뭐 하는데? 다이조브? 이런 식으로 약간 억양도 비슷하고 정말 크게 느꼈어요. 아 진짜? 진짜 너무 무서울 정도로 딱 아침에 일어났는데 출근하는 날이었어요. 높고 그다음에 일본의 맨션은 약간 우리나라 빌라 사이즈? 근데 거의 다 그런 빌라, 그러니까 맨션에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레이킹이라 그래서 레이킹. 이제 사례금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집을 계약을 할 때 들어갈 때 언제 이게 무너질지도 모르는 거고 또 언제 파손을 입으면 또 그 수리비도 문제가 될 것이고. 안녕하세요, 황대리입니다. 현재 한국의 부동산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는 시점에 이웃나라 일본 상황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오늘은 일본에서 살다 온 휘건이라는 친구와 대화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3년간 회사 생활을 하고 이제 작년에 귀국을 한 휘건이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좀 제가 궁금한 게 지금 현재 그 한국 같은 경우에 코로나가 하루에 한 600명, 700명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일본 현재 상태는 좀 어때요? 저도 이제 일본 뉴스를 매일 보다 보니까 엊그제도 봤는데 일본 도쿄에서도 600명 정도가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수준이 아닌가. 지금은 좀 비싼 거. 원래 그때는 한때는 막 1000명, 뭐 2000명. 네, 지금도 그래요. 일본 전국적으로 보면은 1000명이 넘긴 하거든요. 도쿄에서만 봤을 때는 600명. 도쿄만 600명? 네네네. 그리고 한국에는 전세라는 제도가 있잖아. 네네. 그런데 내가 듣기로는 일본엔 전세 제도가 없다고 들었거든. 일본에는 진짜로 전세 제도가 없고 한국에만 있고요. 이제 일본은 거의 다 월세로 생활을 하고 있어서 웬만한 사람들이 월세로 사는 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월세 아니면 매매. 그렇죠. 두 개밖에 없다고 봐야죠. 지금 그러면 살았던 곳은 일본에서 어디? 저는 오사카에 살았어요. 그러면 오사카면 한국의 어디랑 비슷한 거지? 한국의 부산이랑 비슷해요. 네. 그래서 부산 사투리랑도 일본어가 되게 비슷하다라는 얘기도 있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니 뭐 하는데? 다이조브? 이런 식으로 약간 억양도 비슷하고 그냥 정서적인 것도 되게 비슷하다고 들었어요. 친밀도가 좀... 그쵸. 정도 많고. 네. 그러면 한국의 그런 서울과 가장 흡사한 곳은? 그래도 도쿄겠죠? 도쿄? 네. 도쿄랑 좀 비슷한 거고. 그러면 오사카 살 때 네. 어디에 산 거야? 저는 우메다, 이제 원룸, 그러니까 맨션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한국의 아파트 같은 느낌이 일본에서는 맨션이에요. 근데 이제 크기로 보면 한국의 아파트가 훨씬 크고 높고 그다음에 일본의 맨션은 약간 우리나라 빌라 사이즈? 근데 거의 다 그런 빌라, 그러니까 맨션에 많이 살아요. 저도 이제 맨션에서 자취를 했었죠. 맨션이란 게 그러면 아파트긴 아파트인데 약간 낮은 층세. 그쵸. 한국으로 치면 아파트인데 그대로 아파트라는 개념이 일본에는 없어서 뭐 아파트 이런 게 말이 없어요. 딱히 그런 말을 안 쓰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한국의 아파트를 이꼴 맨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이제 약간 좀 지진의 여파가 있는 건가? 그렇죠. 일본은 지진이 이제 좀 많아가지고 그런 건물을 높게 못 지어요. 네, 그래서 거의 다 낮고 그래서 사람들이 집을 안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언제 또 이게 어디서 그런 쓰나미라든지 이런 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 그 막 살고 있을 때 지진 많이 느껴봤어? 저는 3년간 살면서 2번 정말 크게 느꼈어요. 아 진짜? 진짜 너무 무서울 정도로 딱 아침에 일어났는데 출근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아침 8시에 알람을 맞춰놨는데 알람 딱 울리기 바로 전에 제가 깼어요. 뭐 왜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 딱 일어났는데 갑자기 형광등에 그 줄 대롱대롱 걸려있는 있잖아요. 그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완전 세게.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뉴스 TV를 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완전 지금 뉴스 기사가 막 지진 몇이었더라? 강도 5점 몇 막 이렇게 찍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예 건물이 흔들리는 정도였어가지고 그때 이제 회사를 안 갔죠. 쉬어라. 지금 어차피 일본은 전철 그렇게 심하게 지진이 오면은 회사를 거의 못 가요. 전철이 다 막히기 때문에. 맞아. 네. 너무 위험하지. 그쵸. 그때 정말 무서웠던. 확실히 그런 것 때문에 집도 많이 낮게 짓고. 그쵸. 그러면 일본에 오사카에 살았을 때 원룸에 산 거고. 네. 평수는 몇 평 정도? 평수는 5평 정도. 그럼 월세는? 6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관리비랑 수도비 뭐 이렇게 다 포함해서 60만 원 정도를 냈어요. 주변에 말을 하면은 되게 저렴한 편이지 않냐 말을 들어서 그럼 너 이제 회사 동료나 이런 사람들한테 너네는
얼마 내고 있냐 물어보니까 평균적으로 자취를 하는데 한 80만 원 내고 있다고. 평수는 그럼 또 5평 정도? 평수는 거의 비슷했어요, 저랑. 네, 제가 물어본 친구 몇 명은 거의 저랑 비슷했어요, 평수는. 그리고 관리를 해주는 그 경비원 분이 존재를 이제 상주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살던 맨션은 관리가 좀 솔직히 잘 안 됐어요. 막 쓰레기도 되게 그 쓰레기 버리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도 너무 정리가 안 돼 있고 막 완전 난장판인 경우도 많았어서 조금 깨끗한 편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는 살던 데가 오메다 근처였는데 지하철역이 진짜 바로 앞이었어요. 네, 걸어서 1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가까웠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싸게 잡았어요. 좀 많이 알아봐서 뭐 최대한 이제 보증금이라든지 사례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도 다 깎았고 그래서 초기 비용을 최대한 낮춰서 견적을 딱 물어봤을 때 이 견적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 견적에서 또 깎았어요. 아 이런 거 좀 깎을 수 있는 거 있냐 좀 더 좀 봐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금액도 좀 깎아달라고 하면 막 깎을 수 있는 거는 막 깎아주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6평 기준이 가격이 그 정도면 네. 이제 막 투룸 그런 곳은 가격이 어느 정도? 보통 제가 이제 회사 선배들, 일본인 선배들에게 많이 물어봤을 때 얼마 이제 내고 월세를 사시냐 물어보면은 보통 한 110에서 120 정도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좀 부담되는 금액 아니냐 솔직히 물어보면은 그런가? 뭐 딱히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확실히 그냥 월세를 내는 게 너무 당연시 돼 있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죠. 그러면 대체로 다 월세고 전세 없고 매매는 어때? 사실 제가 매매를 해보진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분위기 자체는 매매를 이렇게 많이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나이 많으신 선배분들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정말 모르죠. 사실 50 정도 이제 연세가 넘어가시면 사실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거는 좀 차이가 있긴 한데 보통은 한 40대 이하 정도의 그냥 회사 선배들은 그 자기 집은 아니었어요. 거의 다 월세를 얘기하셨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러면 다 월세로 그렇죠. 거의 다 된다. 한국 같은 경우에 또 나 같은 경우에는 빌라 투자를 하는데 빌라 투자하는 물건 중에서도 반지하가 있거든. 일본에는 반지하 물건이 따로 있는가? 일본에는 반지하가 없죠. 한국에만 반지하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맨션이기 때문에 거의 그냥 일반 빌라 같은 느낌. 네. 그럼 거기는 막 옥탑방이나 이런 거는? 옥탑방 같은 것도 못 봤어요. 네. 가장 많은 게 진짜 그냥 맨션.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통 이제 뭐 주택을 좀 더 선호해 아니면 그 맨션을 좀 더 선호해? 거의 월세를 너무 당연시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거의 맨션인 것 같아요. 거의 맨션. 네. 주택보다 맨션이 훨씬 더 좋은 건가? 좋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러니까 조금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사서 뭐 짱구네 이런 그 영화 만화 보면 아시겠지만 거기도 주택이거든요. 보통은 이제 젊은 세대나 아니면 약간 부부 이런 사람들은 맨션이 많다. 네. 그리고 내가 네네. 그 박가네라는 유튜브를 봤는데 네. 일본에는 보증금 외에 따로 돈을 또 사례금으로 주는 게 있더라고. 아 맞아요. 이번에 사례금 그러니까 레이킹이라 그래서 레이킹 이제 사례금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집을 계약을 할 때 들어갈 때 써 있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보증금 얼마. 보증금은 기본적으로 월세가 예를 들어서 60만 원이면 60만 원에 2달치. 2달치. 그리고 레이킹은 사례금이라 그래서 뭐 한 달치. 그리고 그 외에 부수적인 비용이라고 해서 뭐 열쇠 교환비, 청소비, 관리비 그런 거 다 하면 초기 비용이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00 들어거든요. 처음에 이제 입주할 때 원룸을 이제 시작할 때.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한테 300 들었다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싸게 했냐, 싼 편이라고 이제 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는 얼마 들었니 물어보면은 한 500 들었다, 뭐 한 600 들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왜냐면은 저는 60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뭐 2달치여도 60, 60 이렇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80이니까 80될 수도 있는 거고. 맞아. 이게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300이면은 사람들이 조금 저렴하다고 생각을 해요. 레이킹이라는 제도가 좀 신기하네. 그쵸. 조금 사기 같기도 하고 뭐 무슨 사례를 해주길래 뭐 이런 생각도 들 텐데 옛날에부터 일본에서 그런 올라오는 관습이기 때문에 그게 쭉 이어져 왔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없는 집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필터링 해가지고 검색할 때 레이킹 없는 데로 체크를 하면은 또 물건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팁이지 않을까. 네. 필수가 아니거든요, 그게. 그리고 하나 좀 특이했던 거는 보증인이 있어야 돼요. 집을 계약을 하려면. 보증인. 네. 일본에 살고 있는 자기 친구나 지인이나 뭐 여자친구나 누구라도 한 명의 그 사람의 인감 증명이랑 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일본인에. 근데 저는 그때 전 여친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걸 부탁하는 것도 사실 조금 어렵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도장도 찍어야 되고 사인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부탁을 뭐 어렵지만 했어요. 근데 그 친구도 조금 부담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해서 알겠다. 뭐 전혀 뭐 그런 거 이제 부담 안 가도 되니까. 저도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지금 사람을 못 구했다, 보증인을. 그랬더니, 보증회사가 따로 있으니까 거기 연락을 이제 소개를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보증회사에 연락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일정의 수수료를 내고, 거기서 이제 보증을 해준 거죠. 거의 뭐 한국의 부동산이네. 그렇죠. 중개사무소. 네. 그러니까 중개사무소가 따로 있고, 보증회사가 따로 있어요. 또 그렇게.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연계는 돼 있겠죠. 서로 뭐 이제 일 있을 때 뭐 연락을 한다든 이런 건 있겠지만, 회사는 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보증회사가 돈으로 일정의 수수료를 받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신분증이라든지 재직증명서라든지 이런 거 내고 도장도 찍고 이제 들어갔던. 근데 요즘엔 또 달라진 게 뭐냐면 보증인이 있어도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보증인이 있으면 보증회사를 안 써도 되잖아요. 근데 보증인이 있어도 보증회사 써야 된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보증인이 있으니까 보증을 해줄 텐데 왜 보증회사 써야 되냐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보증인이 있어도 요즘에 보증을 안 해주고 나 몰라 뭐 배째 막 이런 식으로 한대요. 그 사람이랑 내가 연락 안 한 지 오래됐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자 입장에서도 소용이 없다 이 사람이 있어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있든 말든 보증회사는 필수로 써야 된다. 무조건.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보증회사를 썼어요. 그래서 돈이 좀 더 많이 썼었는데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요? 여러 생각도 좀 사실 들긴 했는데 왜냐면 돈을 더 추가로 내야 되니까. 그래도 일본 보면 일본은 한국보다 더 금리가 낮다고 들었거든. 마이너스 금리로 들었는데 그러면 금리 자체가 낮으니까 사람들이 뭐 대출 이자 부담도 없고 집을 사기에 좀 더 유리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일본은 이제 아시다시피 지진이랑 쓰나미가 굉장히 자주 와요. 그리고 그게 오면은 약하게 오는 게 아니라 꽤 크게 이제 무서울 정도로 오기 때문에 집을 그래서 높게 짓지 않는 이유도 있거든요. 다 낮게 짓는 이유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언제 피해를 입을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낮게 짓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집을 사는 것 자체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거 사도 언제 이게 무너질지도 모르는 거고 또 언제 파손을 입으면 또 그 수리비도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영향이 크다고 봐요. 그게 진짜 크네. 네네.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그러니까 샀는데 오히려 집이 진짜 파손돼가지고 수리비만 2배, 3배 물면 그 손해는 사실 막대한 거기 때문에 엄청나지. 그쵸. 한국은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사놓으면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이거는 사면 완전 투자가 되는 건데 그쵸. 일본은 너무 큰 리스크를 안고 가는. 그리고 일본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만 차를 살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차도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주차 공간이 확보가 돼 있는 사람만 이제 자동차를 구매하고 그러는 거죠. 그거는 그럼 어떻게 확보를 하는지? 그거는 이제 주차 공간이 있는 집을 사거나 아니면 애초에 짓는다고 하면 이제 그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또 돈이 많이 드니까 이제 그런 건 또 신중히 해야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일본 부동산과 한국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들을 몇 가지 여쭤봤는데요. 여러분도 이런 부분을 궁금해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 함께 해준 휘건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면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황대리 휘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준 휘건 동생에게 다시 그럼 황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자, 그럼 황대리 휘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시 감사합니다.